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 7월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의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달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2위 오른 일도 있었네요. 한국 수학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가서 수학 강사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학 자부심이 넘치는 이 시점에 재미있는 수학책이 출간돼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치도록 기발한 수학 천재들 책입니다. 스탠퍼드 수학 공부법을 쓰신 송명지 선생님의 책이에요. 말 그대로 수학에 빠진 천재들이 바꿔온 인류 역사에 대한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수학자들 피타고라스, 페르마, 오일러, 가우스 등의 미치도록 기발한 수학 발견이 이 책에 나옵니다. 수학은 어렵다라는 편견은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2의 허준이 교수를 꿈꾼다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재밌고 수학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특히 강추한 책이에요. 미치도록 기발한 수학 천재들. 그럼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에는 재밌는 수학자들의 일화가 많은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파트 6에 나오는 데카르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예요.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게으른 데카르트도 침대에 누워있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유롭게 누워있었지만 머릿속으로 바쁘게 생각하던 데카르트는 마침내 곡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고요. 그 원의 중심을 O, 원 둘레 위 한 점을 P,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합니다. OQ의 길이를 X, PQ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이제 삼각형 OPQ를 한번 살펴볼까요? 빗변의 길이가 R이고 나머지 두 변이 각각 X, Y인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 하면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다른 두 변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점 P를 원 둘레 위에 다른 점으로 택해도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합니다. 이 방정식은 원이라는 곡선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원이나 포물선, 쌍곡선 같은 곡선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수학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다루는 내용이죠. 데카르트의 방법으로 기하학 문제를 대수학 문제로 바꾸거나 반대로 대수학 문제를 기하학 문제로 바꾸어 해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그의 책 방법서설의 프로 기하학에 실었습니다. 병약하고 게을렀던 데카르트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누워서 천장에 그려지는 직선들 사이를 수로 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아이디어로부터 서로 직교하는 좌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두 개의 벽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만들었어요. 점 P의 위치를 가로축값 A와 세로축값 B를 이용해 좌표 A, B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A를 X좌표, B를 Y좌표라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좌표평면 아이디어는요, 3차원 입체 좌표계로 쉽게 확장이 되었고 20세기에 와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차원에 이은 4차원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데카르트의 아이디어가 문을 열어준 덕분에 이후 수학자들이 3차원 이상의 기하학을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대수와 기하를 결합시켜서 숫자의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철학, 과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던 그는 스웨덴 여왕의 초대를 받아 스웨덴에 가게 돼요. 여왕이 새벽 5시에 수업해줄 것을 명령했어요. 침대에 늘어지게 잠자고 빈둥대지 못하게 된 데카르트는 나날이 수척해졌고 급기야 폐렴에 걸려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만일 데카르트가 스웨덴에 가지 않았다면, 계속 침대에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면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지네요. 수학 역사에 존재했던 여러 난제 중에 가장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의 정리를 풀기 위한 수많은 수학자들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페르마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산술이란 책을 읽다가 xn제곱 더하기 yn제곱은 cn제곱이다. n을 3으로 적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페르마는 이 문제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여백에 일반적으로 3 이상의 지수를 가진 정수는 이와 동일한 지수를 가진 두 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렇게 적고는 장난기 어린 주석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 여기 옮기진 않겠다. 라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도전한 수학자들이 이후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 건 독일의 실험가 파울 볼프스켈인데요. 그는 실현의 아픔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다가요. 우연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방법을 찾다가 실현의 아픔을 잊게 돼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때문에 새로 살게 된 볼프스켈은 생명의 은인에게 살해하는 마음으로 이 난제에 대해 10만 마르크 상금을 기증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수학자들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도전하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최종적으로 증명한 사람은요.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인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발견한 10살 어린이 앤드루 와일즈는 이 문제를 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되고 관련 분야를 전공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완벽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뤘다는 것, 와일즈에게 이것이 가장 큰 상이었을 거예요. 수능 수학이 선택 과목제로 바뀐 이후 미적분 과목 응시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미적분은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킬러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죠.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해도 이과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이 바로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라며 원망을 하기도 하죠. 알고 보니 수포자의 양산의 주범은 미적분이라는 우픈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알다시피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미분은 함수의 순간 변화를 구하는 계산이고요. 적분은 공면 또는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미분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적분을 배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적분이 기원전 1800년경 땅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탄생했어요. 미분은 이보다 많이 늦은 12세기에 곡선의 접선과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분과 적분은 따로 발전해 오다가 한참 지나 후 둘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연결한 사람을 미적분의 창시자라고 하며 미적분을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미적분의 발명자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사람은 두 명입니다. 그중 한 명은 여러분이 아는 뉴턴이고요. 뉴턴은 자신이 발명한 미적분을 물리학에 적용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는 순수 수학에 활용하기 위해 미적분을 발명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미적분의 첫 발명자일까요? 뉴턴과 4살 차이 나는 라이프니츠는 독일을 폐허로 만든 30년 전쟁이 끝날 무렵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던 라이프니츠는 21살에 법학 박사가 될 정도로 인재였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수학자 호이겐스가 준 문제를 발전시켜서 1673년에서 1676년 사이에 미적분학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뉴턴으로 돌아올게요. 17세기 중반 뉴턴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퍼져있던 상황에 있었어요. 런던의 흑사병이 돌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은 1665년부터 2년간 휴교해요. 케임브리지 학생이었던 뉴턴은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 수학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수학, 광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발견이 이때 이뤄집니다. 이때 미적분을 발명했지만 일반엔 공개하지 않았어요. 소심한 성격 탓에 자신의 성과를 공개하기를 꺼려 출판하지 않았던 거죠. 뉴턴의 발명을 알지 못했던 라이프니츠가 독자적인 연구 끝에 미적분을 발명했고 1684년 미적분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로부터 3년 후 뉴턴은 미적분을 물리학에 적용한 많은 결과를 담아 프린키피아를 출간해요. 두 사람의 연구가 같다는 걸 알게 된 학자들 사이에는 누가 먼저 미적분을 발명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문의 출판 연도만 따지면 라이프니츠가 앞서지만 프린키피아 완성도를 감안하면 뉴턴이 먼저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분쟁의 가라앉기를 바라는 라이프니츠가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영국 왕립협회에 요청했지만 뉴턴이 회장으로 있었던 왕립협회는 당연히 뉴턴의 손을 들어줬죠. 미적분 원조 논쟁에서 패배해서 속상한 까닭이었을까요? 4년 후 라이프니츠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니 어떠셨어요? 고대 피타고라스부터 현대 앨런 튜링까지 수학자들의 삶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낸 책,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계사와 수학의 발전을 함께 배울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끄는 중심에는 항상 수학이 있죠. 이 수학의 발전을 이끈 천재들의 미치도록 기발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수학과 가까워진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2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데카르트 편이었어요. 물론 페르마, 라이프니츠 편도 즐겁게 읽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도 좋아서 중고등학생 세특 추천 도서로 강추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눌러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